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의 봉황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3년 7개월 1330일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당분간은 한남동 관제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본관으로 출근한 뒤엔 참모들이 있는 여민관 집무실로 내려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오늘부턴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닌 청와대 대변인, 이런 식으로 모든 직함은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청와대 첫날 모습 백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이 모두 꺼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봉황기. 환하게 불 켜진 청와대에 개양되며 다시 청와대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아침 청와대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금빛 봉황이 새겨진 하얀 문이 열리고 이 대통령 출근 차량 행렬이 들어서자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참모들이 맞이합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날 참모들의 마중을 받으며 출근해 함께 2층으로 올라갔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통과 통합, 새 출발을 의미하는 삼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곧바로 본관 2층 접견실로 올라가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는 모닝 티타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관에서 내려와 참모들이 모여 있는 여민관 집무실에서 주요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백성과 함께 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건 국민과 함께 국정 운영의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 늦게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도 방문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실 공식 명칭은 다시 청와대로 변경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자, 오늘부터 청와대 앞 식당엔 이런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용산에서 건너온 직원들을 단골로 확보하려는 청와대 시대를 맞아 달라진 주변 풍경들, 최다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청와대 근처 추어탕집에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식당 안에는 빈 테이블을 찾기 힘듭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효과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많이 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20-30% 늘었나요? 경찰분들도 오시고 청와대 행정공무원들도 오시고.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청와대 직원과 경비를 서는 경찰에겐 음식값을 깎아준다는 식당도 있습니다. 13,000원짜리 메뉴도 있고 15,000원짜리 메뉴도 있고 10,000원짜리 메뉴도 있는데 어떤 음식을 드시더라도 10,000원에 해드리겠다. 청와대 개방 관광객 특수가 끊긴 상황에서 단골 확보에 나선 겁니다. 벌써 직원 늘리기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한 명을 저희가 홀에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건상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근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되면서 부동산에는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용산으로 갔을 때 몇 년간 버티다가 힘드니까 내놨다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철회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가게들은 있어요. 청와대 직원은 물론 경호처 인원 등 청와대 관련 직간접 근무 인력은 수천 명에 이를 걸로 추정됩니다. 3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 지역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에 반대했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인사를 어떻게 이재명 정부 첫 예산 설계 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느냐. 여도 야도 충격이란 반응인데요. 이 후보자의 첫 출근길 궁금하시죠? 출근 전 저희가 따로 통화해봤습니다. 오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이해훈 후보자.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방관하다가 위험에 빠지는 회색 코뿔소 상황이라며 미국 경제학자의 발언을 인용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보수 경제통으로 불리며 과거 이 대통령의 재정 기조를 비판했던 이 후보자. 논란을 의식한 듯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어떤 방식이냐의 차이라며 돈을 풀어선 안 된다와 어떻게 푸느냐는 다른 이야기라고 답했습니다. 지명수락이 해당 행위라는 비난에 대해선 가족에게도 말을 못했다고 했고 대통령의 임명 취지를 충분히 전해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후보자는 오늘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통합 인사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중도 보수 진영을 공략해서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전략.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 주목이 받는데요. 여권이 공들이는 인사 중 한 명엔 유승민 전 의원이 있어 보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부터 중도 보수 진영, 특히 유승민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었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을 영입한 것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제 문제에 많은 역량을 보여주시고 또 생각도 보수신데 합리적 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의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올해 대선 때도 캠프 차원에서 유 전 의원에게 접촉 시도가 있었다며 다만 유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꺼나 잘 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 친명계 인사도 유 전 의원에겐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왔다며 권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도 왔으니 신뢰가 싹 틀 수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다목적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수 진영의 분열을 꾀하고 국민의힘을 강성보수로 고립시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분야에 보수 인사를 배치해 이 대통령의 정책에 불안감을 보이는 중도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중량감 있는 보수 인사 4-5명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를 친일 부역자에 이어 예수를 판 유다에 비유했고 장동혁 대표는 일에서 당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외연 확대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더 쪼그라들고 있다는 지적이나 자성도 나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어제 이해운 전 의원을 제명한 국민의힘, 오늘도 맹공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당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겁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 후보자를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은 유다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의 통합 인사라는 설명에 더 발끈했습니다. 탕평이고 실용이면 장동혁 대표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야당 한번 약 올려보겠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화살을 겨냥했습니다.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습니다. 탈영병에 목을 치고 배신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이 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제명 결정이 성급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나는 건 너무 옹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국민의힘 인사는 민주진영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며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통합이 좋다 해도 이 윤호개인 집회에 간 것부터 일단 사과는 해야 한다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비난했던 이해훈 후보자.
당장 여당에선 윤어게인도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냐, 포용이 아닌 국정 원칙 파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분위기에 휩쓸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부 당원들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인사라며 비판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정부 초기부터 경제 인력풀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이 검증의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각에선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경우 지명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안 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청와대 출입하는 김 기자, 바로 물어보죠. 왜 대통령은 이해훈 후보자를 택했습니까? 이 여권 친명 핵심들도 그리고 청와대 고위 인사들도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만 한다 이 말입니다. 보통 밑에서 추천 인사가 올라가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란 겁니다. 대통령이 찍은 인사 같다는 거죠. 한 친명 핵심 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왼쪽 날개를 꺾은 것이라 이렇게요. 정치적 포석이 깔린 결정이란 겁니다. 이석연 위원장이나 권오을 장관처럼 이미 대선 때 넘어온 보수 인사가 아니라 야당 현역 당협위원장이었던 인사를 바로 쓴 건 이 여야 모두 충격이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왼쪽 날개를 꺾은 인사로 왜 하필 이해훈입니까? 예,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정부 초기부터 염두에 둔 경제 관료 인사 이렇게요. 이 후보자는 보수 경제통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 KDI에도 있었고요. 국회 예결위에도 있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단 지금 경제라인과 친하다는 걸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제정책 책임자인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입니다. 특히 구 장관과는 82학번 동기라 형이라 부르면서 편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뭐 그것만으로 이렇게 중요한 예산 실권 자리를 맡기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방선거와 관련된 큰 구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왼쪽 날개를 꺾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고립작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입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이회창, 박근혜, 윤석열 등 여러 총재와 대통령을 겪은 대표적 보수 경제통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약세 지역인 서초 지역에서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등에서 활동을 마찬가지로 이어왔고요. 민주당이 그토록 뺏어오고 싶어하는 서울시장 선거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발을 심하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엄청나게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이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냐, 그리고 예술을 판 유다 이런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수 인사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도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왜 보수 인사가 민주당으로 가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이 반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 양날개로 날겠다고 하는 건 오히려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일이라는 시각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 반응은 어때요? 민주당도 꽤 충격받은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도 했고 이 대선 때는 김문수 후보 캠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친명 핵심 인사는 대통령이 선택한 통치 행위라면서 그 리스크는 오롯이 임명권자의 몫이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권 초에 강한 추진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지만 여권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인사 스타일이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얘기죠? 아까 예, 맞습니다. 끝이 아닐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인데요. 최근 포석을 보면 서울시장에 나선 정원우 구청장을 띄우기도 했고요. 서울을 잘 아는 이해훈 후보자 이 예산을 풀 수 있는 자리에 뒀습니다. 부산시장은 마찬가지로 부산시장과 후임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 출신으로 고르는 중이고요. 대전 충남 행정통합카드도 던졌습니다. 서울, 부산, 충청 잡으면 여권은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청와대가 앞으로 펼칠 확장 전략도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오늘 또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본인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나왔는데요. 자, 배우자가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는 걸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이런 의혹인데 김 원내대표 내일 이 모든 의혹들을 합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게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좌진과 통화를 합니다. 우리 안 사람이 부의장이 카드 이거 다 써요. 그래가지고 아마 카드를 그때 이렇게 썼나 봐. 배우자가 구의회 법인카드를 쓴 것 같다면서 해결 방법이 없는지 묻습니다. 이거 카드 쓰면서 우리가 식사하고 그러면 왔으니까 카드를 내줬다. 그럼 걸리는 거야? 업무가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는 보좌진에게 식당을 찾아가 입단속을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실인데요. 혹시라도 뭐 CCTV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김 원내대표는 선택적 녹취 공개라며 반발했습니다. 배우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배우자가 아닌 복수의 구의원들이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에 그 대표님 둘러싼 논란 대해서 내일 거취 표명도 하실 입장이실까요?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 드릴 것이라며 자진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당의 일이니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180일간 이어진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가 매관 매직을 일삼고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지만 의혹의 상당수는 김 여사 개입을 밝히지 못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먼저 이기상 기자입니다. 180일간의 활동을 마친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80일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31건 76명을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공동체였다며 김 여사가 권한 없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거나 고가 그림 등을 받는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금거북이나 반클리프 목걸이도 인사청탁의 대가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하지만 금품 수수 과정에 윤 전 대통령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나 대기업들이 김 여사 측근의 부실 기업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 등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적잖은 논란도 남겼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편파 수사 의혹부터 수사 대상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강압 수사 논란, 수장인 민중기 특검 본인도 주식 부정거래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 내용은 유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관련 16대 의혹을 밝히겠다며 출범한 민중기 특검.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180일간의 수사 기간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하며 불거진 강압 수사 의혹. 숨진 공무원은 육필 유서에 짜여진 각본에 넘어가는 것 같다.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만드는 느낌이 든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는 편파 수사 의혹이 특검을 뒤흔들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에도 금품 로비를 했다는 통일교 간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도 특검팀은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서 수사 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특검팀 전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민특검은 수사 주체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민특검 개인적으로도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에 수사 대상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과 만난 사실까지 더해져 공정성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 수사는 끝났는데 여권에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이라고 지목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된 걸까요? 특검은 원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5차례나 연장하며 수사를 이어갔지만 소환 조사 한 번 못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자 사업 중단을 선언한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 민주당은 원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의혹을 해소하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큽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한 뒤 한 달씩 5번 연장했지만 어제 수사활동 종료 때까지 원 전 장관의 소환 조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서기관 등을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겁니다. 어제로 특검 수사기간이 끝나 출국 금지가 해제되자 원 전 장관은 SNS에 6개월 특검 수사에도 원희룡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반년 넘게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시달리며 발까지 묶인 데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통일교 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까지 포함하자면서 특검 명칭도 통일교 신천지 특검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민주당이 신천지를 넣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기왕에 하는 김에 신천지도 반드시 포함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통일교 특검을 통일교 신천지 특검으로 부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종교와 정치권의 결탁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을 국민의힘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의혹처럼 정치권 외부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터져나온 만큼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들어와 윤석열 후보에 몰표를 줬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본인이 패배한 대선 경선의 배후에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전 당대표까지 하시고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폭로를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물타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자꾸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 하면서 시간 보내려고 하는 꼼수에 대해서 그런 비겁한 수법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장 대표 단식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정치권 로비, 일본에서 시도한 방식을 한국에도 적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걸로 알려진 보고서엔 통일교가 어떻게 일본 정치권과 관계를 맺어왔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요.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도쿠노 에이지 당시 일본 통일교 회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보낸 서신 보고 내용입니다. 일본 현지에서의 정치권 로비 방식을 설명하며 교인들이 정치인들과 연락을 취하고 후원회를 결성하며 이를 통해 통일교 행사에 참석토록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한국 통일교 간부들의 일본 방문 성과를 정리한 보고 내용인데 자신들의 방식을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표현하며 아직 한국에선 이 부분을 모색하는 중이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통일교의 일본 정치권 로비 모델을 한국에도 적용하려 한 걸로 해석되는 내용인데 보고가 작성된 시점인 2018년은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장관 등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 제공 시작 시점으로 지목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일교 측은 문건에는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항도 포함돼 있다며 문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런 걸까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을 고발했던 국가정보원이 그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최근 1심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 아직 확정 판결도 아닌데 서둘러 취하한 것들 말들이 나오지만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이 북한군의 사살이었다는 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인데 분단 상황서 빚어진 비극이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해 논란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국가정보는 오늘 전 국정원장이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에 제기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이들을 고발한 지 3년 만입니다. 국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의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면서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흘 전 나온 관련자들의 1심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정원 스스로 무리한 고발이었다고 인정하고 나선 겁니다. 더욱이 국정원은 서해 사건 사망자 유족의 유감을 표하며 분단 상황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표현했는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해 엄연히 가해자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회피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기존에 다 조치했던 것들을 다 무위로 돌린다 그러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권력을 잡은 쪽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 반면 민주당은 검찰에 조작 기소 의혹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감찰 그리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발 당사자의 고발 취하가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내일 쿠팡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오늘 쿠팡이 보상안을 공개했는데요. 오히려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쿠팡 가입자들에게 5만 원 이용권을 주겠다고 한 건데 자세히 뜯어보니 이게 보상이 맞냐? 더 돈을 많이 쓰게 하려는 판촉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자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쿠팡 와우, 일반, 탈퇴 고객 등 3,370만 명이 대상입니다. 쿠팡은 1인당 5만 원 상당을 구매 이용권 형태로 보상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조건을 살펴보니 쿠팡이 제공하는 4가지 서비스에 모두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쿠팡 알럭스 등 생소한 서비스에 가장 많은 보상을 배정해둔 데다 이미 탈퇴한 고객들은 다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 고객들도 해당 서비스 계정이 없으면 새로 가입을 해야 해서 사실상 신사업 판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5만 원 준다고 했는데 5천 원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안을 내놓았다면 이게 과연 보상인가? 고객을 다시 끌어들이거나 또 다른 걸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고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전략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쿠팡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납득이 안 가요. 오히려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을까. 쿠팡은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에 정치권에서도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쿠팡의 생색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4년간 140억 원, 이 프로야구 최고 수준의 연봉. 김범석 쿠팡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으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이렇게 수십억 원대 보수를 받으면서도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의혹들이 이어지는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 그동안 김 부사장이 받은 상여금까지 다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친족 경영이라고 판명이 되면 추가 규제를 받게 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10년치 재직 기록과 상여금을 다시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김범석 의장 일가의 경영 참여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해 당시 상여금까지 검토했는지 불명확해 다시 들여다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지난 4년간 상여금 등 118억 원에 급여를 합하면 140억 원 넘게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성과급의 규모가 상당하고 뭐 임원급으로 받고 이러면 뭐 실질적으로 임원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일 수도 있고요. 지난해 공정위는 김 부회장의 연봉이 대략 4에서 5억 원으로 쿠팡 임원급 연봉 약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쿠팡 측의 소명을 받아 김범석 의장을 총수 지정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 개편, 인사 등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소명을 하고 있고요.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의 주식 보유, 거래 상황을 보고하는 등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권도 김유석 부사장의 쿠팡 내 실제 역할에 주목하며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석 청문회에서 집중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김 부사장은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쿠팡은 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전 직원이 버린 거라며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했죠. 근데 경찰은 오히려 쿠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쿠팡이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그 노트북 자체 포렌식을 했는데 이 경찰은 그 포렌식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라고 경찰은 말합니다. 황민경 기자입니다. 쿠팡이 중국 하천에서 건져 올렸다며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한 건 지난 21일. 쿠팡은 노트북에 담긴 자료 등을 복원 확인하는 자체 포렌식을 했지만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허위,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거나 불법,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는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쿠팡 측은 정부기관과 협조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쿠팡과 협의한 기관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측도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다는 겁니다. 쿠팡의 이른바 셀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정부기관과 쿠팡 사이에 진실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청도 현장 조사에 나서 쿠팡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자금 거래를 살피는 등 연일 쿠팡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고 경영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쿠팡. 이 모회사 쿠팡 미국 법인이 등록된 것은 델라웨어인데요. 채널A가 주소지를 가봤더니 회사는 없고 서류만 오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곳에 회사를 등록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세계를 가다 조아라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 델라웨어주. 한국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도 이곳에 등록돼 있습니다.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다른 회사 간판이 달린 2층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벨을 눌러도 응답은 없습니다. 가까스로 마주친 직원에게 쿠팡을 아느냐고 묻자 냉담한 반응만 돌아옵니다. 이곳을 바삐 오가는 건 서류를 든 배달원들 뿐. We don't know what's in the envelopes. We work for thousands of customers, you know, all around the world. I'm here to serve a subpoena, like a court document. 이 건물에 입주한 건 기업들의 법원 업무를 대리하는 이른바 등록 대리인 회사. 쿠팡 주소지는 실리콘밸리 등의 실제 업무 공간이 아닌 이 등록 대리인 회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쿠팡을 비롯한 전 세계 약 30만 개 기업이 법인 주소로 이름을 올린 이 2층 건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모여 있는 곳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이버 등 다른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선호하는 건 1899년 제정된 회사법 때문. 과실이 있어도 고의가 아니라면 이사 임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기업법 전문 판사들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판결을 내립니다. This state was looked upon by corporations all over the world for that robust corporate jurisprudence.
쿠팡 INC도 이런 면책 범위를 고려해 델라웨어에 설립된 만큼 김범석 의장 등 실질적 경영진의 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델라웨어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 내부망이 뚫린 KT도 문제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고가 벌어졌었죠. 이 정부가 이용자들이 도청 위험까지 노출돼 있었다면서 이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KT는 조만간 보상안과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KT의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 중국 국적 교포 2명이 불법 펨토셀을 만들어 KT 내부망에 접속하면서 지난 9월 서울 곳곳에선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4개월 만인 오늘 민관 합동조사단은 KT의 과실이 명백하다며 전체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기책 사유에 해당한다. 이 해킹으로 휴대전화 속 문자 메시지나 음성통화 내용의 탈취, 즉 도청 위험에 노출됐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KT 전체 서버를 점검해보니 94대 서버에서 103개 종의 악성 코드 감염도 드러났습니다. KT는 공식 입장을 내고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보상, 혁신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위약금 면제 범위에 대해선 KT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LG U+ 사태와 관련해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건 확인했지만 주요 서버가 폐기되는 등 은폐 시도가 있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파란불에 횡단보도로 길 건너는 것 모르는 어른은 없을 텐데요. 차가 오든 말든 아랑곳 않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행자 탓만 하기엔 도로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장 카메라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때다 싶으면 그냥 냅다 건너는 겁니다. 방송사에서 나왔는데요. 방금 무단횡단 혹시 하셨을까요? 혹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리어카도, 자전거도, 전동 킥보드도 내 갈 길 간다는 심사 앞에 질서가 무너집니다. 지금 여기 넘어오시는데 위험하지 않으세요? 조심해야죠. 무단으로 이렇게 좀 건너오세요? 몰라. 1시간 동안 5분에 한 번꼴로 무단 횡단입니다. 지하도가 버젓이 있어도 위험한 횡단을 선택합니다. 어디가 안 좋아요? 지하도로에 가셔야 되잖아요. 노인 양반들은 지하도로 못 내려가요. 그 계단이 또 길잖아요. 횡단보도 하나 만드는데도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지하상가 상인들이 반대를 한대요.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만약에 그거를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버리면 저희는 너무너무 피해가 큽니다. 지하는. 진짜로. 왼쪽으로 110m, 오른쪽으로 90m. 이곳은 진짜 조금만 걸으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위험한 선택이 이어집니다. 애기 엄마들이 아침에 애기 데리고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할머니들도 무단횡단 많이 하고 위험해요. 막 차들 막 달리고 오는데 엄청. 여기 건너실 건가요? 아 근데 여기 건너시면 무단횡단이잖아요. 근데 저 돌아서 가야 돼요. 이렇게 붙잡고 얘기하는 사이 옆에서 또 한 사람이 준비 중입니다. 혹시 여기 건너실 계획이세요? 근데 무단횡단이잖아요. 건너게 되면 위험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아니 무단횡단인데 건너시면 안 되죠. 해가 지면 이 위험천만한 횡단은 더 아찔해집니다. 아니 방금 여기 위험하게 무단횡단 하셨던데. 아유 너무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너무 힘들어요. 아이까지. 죄송해요. 여긴 규정이 문제랍니다. 양쪽에 횡단보도가 하나는 뭐 한 110m 정도, 한 군데가 90m밖에 안 돼가지고 일단 규정상에는 설치가 쉽지는 않은 걸로 지금 보여져요. 질서가 무너진 곳은 그 흔적이 곳곳에 남습니다.
육교가 있지만 무단 횡단자가 더 많은 이곳 말입니다. 곳곳에 중간 부분이 부서진 울타리가 눈에 띕니다. 이 정도 높이에 설치가 되어 있었을 텐데 여기 넘어올 때 이 펜스를 자꾸 이렇게 밟고 가면서 이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나 편하려고 선택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차를 좀 많이 안돼요.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가시라고요. 현장 카메라 정성원입니다. 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출동했는데 집안에 쌓아둔 성인 키만한 폐기물 때문에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집안에 있던 70대 주민이 숨졌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차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어제 저녁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고 화재가 난 집에서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다른 곳으로 불은 번지지 않았지만 불이 난 집을 진화하는 데만 8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집안에 가득 쌓인 폐기물 때문입니다. 그 현관문 딱 열니까 사람 키만큼 그게 쌓여 있어가지고 천장의 부분에서 기어나낼 수밖에 없는. 집안에서 발견된 70대 남성은 폐기물 더미 사이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나온 폐기물입니다. 아파트 복도를 가득 채우고 옆 비상계단에도 수북히 쌓였습니다. 남성은 몇 년 전부터 집안에 폐기물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국과수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지하차로 입구에 레이저 장치가 달렸습니다. 트럭이나 버스처럼 큰 차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유를 홍재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 화물차가 멈춰섰습니다. 높이 3m짜리 터널에 진입하려다 천장에 차량 윗부분이 걸려버린 겁니다. 통과 높이가 3m인 신월여의 지하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형차 전용인 이 지하차도는 개통 초기 매달 평균 1.4건씩 대형차 끼임 사고가 있던 곳입니다. 큰 트럭 같은 것은 오면은 높이 제한이 있어갖고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차도 많이 밀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공지능이 도입됐습니다. 차량에 빛을 쏴서 모양을 인식하는 라이다와 전파를 쏘는 레이저 센서로 차량 높이를 감지한 뒤 터널에 끼거나 충돌할 것 같은 차량에게 미리 알려주는 원리입니다. 실제 대형 화물차가 입구로 들어서려 하자 큰 경고음과 함께 전광판에 진입 금지라고 경고가 뜹니다. 운전자들은 사고가 줄어들 거라는 반응입니다. 미리 얘기를 표시를 해주면 되게 이제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게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서부 간선도로 지하차도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지하철역은 한참을 걸어야 승강장이 나오죠.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서울 지하철 모든 역사에서 엘리베이터만 이용해도 직접 지하철을 타는 플랫폼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권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아직 불편한 점은 없는지 김승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하 5층에 승강장이 있는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승객들이 역 밖과 승강장을 오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다니려니까 이제 우리 아저씨가 환자니까. 여기 산 지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늘 저 화곡역 가서. 오늘부턴 달라졌습니다. 까치산역을 마지막으로 서울시 지하철 1에서 9호선과 경전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338개 전체 역사에서 엘리베이터만 타도 지상과 승강장을 오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철 접근권을 개선하려 18년간 1,751억 원을 들였습니다. 교통약자가 새로 생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승강장 도착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처럼 설치돼 있던 엘리베이터로 역사 지하 1층까지 온 다음
대합실 정반대편에서 다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타고 왔을 땐 4분 7초가 걸리지만 엘리베이터를 탔더니요. 한 2분 정도가 줄어든 2분 7초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무려 32개월 공사기간이 필요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엘리베이터만으로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다만 환승역 등에선 아직 동선이 긴 곳이 적지 않아 교통약자들은 승하차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체력을 써야 합니다. 노원, 건대입구, 교대역 등 13개 역이 대표적인데 서울시는 이들 역사의 환승 시간도 10분 안쪽으로 단축되도록 동선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를 포함해 단 6개 국가만 이룬 기록입니다.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어떻게 가능했는지 김세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00억 달러 수출 달성한 지난 1977년.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중화학공업 위주로 과감히 개편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분을 기점으로 올 한해 수출액이 사상 첫 7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00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첫 수출에 나선 뒤 77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등에 이어 6번째로 7천억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올해 초 수출이 다소 부진했지만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등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수요가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도체를 비롯해 선박, 자동차, 바이오 등의 품목이 지속 성장했고 K푸드, K뷰티 인기로 식품과 화장품 품목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 수출 비중이 줄었고 아세안, 유럽연합, 중남미가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주인 잃은 여행 가방들, 1년 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품입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도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179명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비행기 티켓에는 희생자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다시 새겨졌습니다. 강영호님, 고강인님, 고윤우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로컬라이저 시멘트 둔덕 앞에는 희생자들에게 쓴 편지함이 묻혔습니다. 파란 리본이 물결치고 조촐한 음식도 사고 현장 주변에 놓였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 공개도 책임자 처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과 영건, 자료 공개 영건, 책임자 구속 영건, 179분이 희생된 이 참사에 대해 국가는 아직 단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사 일주기 추모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8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6회공을 총동원해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봉쇄한다는 전략입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이 이동해 레이더를 펼칩니다. 활주로에선 최신 스텔스기 젠22 이륙하고 조기 경보기도 비행을 시작합니다. 해군은 30mm 기관총과 함포 사격에 돌입합니다. 중국군 동부전구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7시 반쯤 대만 포위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6회공 로켓군을 총동원해 대만섬 주변 5곳에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완전 봉쇄하는 전략입니다. 这是对台独分裂势力和外部干涉势力的严重警告。 동부정부 포스터에는 정의의 방패로 군국주의 망상을 제거하고 정의의 화살로 외세를 몰아낸다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정의를 내세우며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일본,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 등 16조 원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미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훈련 시작 직후 입장문에서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 독립을 돕는다면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만 측은 중국이 대만 해협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중국 북동부에서 야생 백두산 호랑이 대가족이 포착됐습니다. 어미 호랑이와 새끼 5마리인데요. 호랑이는 새끼를 적게 낳고 생존도 어려워 이런 대가족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덩치가 큰 어미 호랑이 옆으로 새끼 호랑이들이 어슬랑 걸어 다닙니다. 화면에 잡힌 새끼 호랑이는 모두 5마리. 지난달 중국 지린성 동북호랑이 표범 국립공원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에 6마리의 호랑이가 포착됐습니다. 9살 정도 된 어미 1마리와 생후 6에서 8개월로 추정되는 새끼 호랑이들이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한 번에 평균 1마리에서 4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호랑이가 새끼 5마리를 출산한 것이 기록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먹이 자원 회복이 완전치 않은 지역에서 새끼 5마리가 생존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국립공원에는 야생 백두산 호랑이 약 7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하게 휘몰아치는 토네이도에 각종 자재들이 하늘에 떠다니고 땅에는 흙탕물이 넘쳐 도로와 인도가 분간조차 되지 않습니다. 주택가 집들은 입구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지난 주말 스페인 남동부 지역에 12시간 넘게 2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말라가 등 피해가 심한 남부 일대에 주민 외출을 자제하라는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원입니다. 네, 신체 조건 차이가 큰 남녀 테니스 선수 간 맞대결이 열렸습니다. 세계 랭킹 여자 1위와 남자 671위가 코트에서 맞붙었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이번 성대결은 코트 크기부터 독특했습니다. 여자 선수 사발렌카가 딛고 있는 코트가 키리오스 쪽보다 작은 게 한눈에 보입니다. 남녀의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격보다 9% 줄인 겁니다. 1세트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지만 키리오스가 뒷심을 발휘하며 세트를 따냈습니다. 2세트 역시 사발렌카가 초반부터 반격에 나섰지만 다시 한번 키리오스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이번 대결은 남자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Honestly, I wouldn't call myself the champ, and I think this is a great stepping stone forward for the sport of tennis. I feel like next time when I play him, I already know the tactic, I know his strengths, his weaknesses, and it's going to be a better match for sure. 대결은 치열했지만 관객의 흥을 돋우는 춤까지 출 만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테니스에서 성대결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1973년 당시 여자 랭킹 1위였던 빌리 진 킹은 50대가 된 왕년의 남자 세계 1위 보비 리그스를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꺾고 여성 선수를 보는 시선을 확 바꾸었습니다. 1992년 남자 선수의 승리로 끝난 지미 코너스와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의 스타 대결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눈비가 그치고 북서쪽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로 오늘보다 7도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낮은데요. 서울 2도, 청주 4도로 아침과 마찬가지로 7도가 내려가고요.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내림세를 보일 텐데요.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12도, 체감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요. 지난 금요일만큼 춥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목요일부터는 서해안에 눈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